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날카롭고 깊게 들여다보는 프로파일러 수업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청취자 여러분과 수강생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는데요. 함께하는 수강생 소개합니다.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여름인데도 겨울 작가 나오셨네. 아, 그렇죠. 네, 오늘도 프로파일러 수업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현재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실 수 있고 댓글로 직접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혹시 프로파일러 수업에서 꼭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런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도 환영합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처음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살해 용의자로 친형이 지목된 사건인데요. 네.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사건의 결론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경찰이 지금 범인을 친형으로 특정해서 오늘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되거나 드러난 팩트들, 사실들은 무엇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 6월 28일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경찰에 한 3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네. 신고자는 40대의 친형이고요.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어제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간 뒤에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당시 30대 동생은 결혼한 형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실종 사건으로 접수해서 동생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네. 동대문의 영화관에 갔다는 동생의 자전거가 서울 을지로 입구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허. 또 CCTV를 확인해보니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고 증언했던 시간대에 이 두 형제가 같이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경찰은 형이 거짓말을 하고 동생을 감금한 것으로 의심해서 6월 29일에 형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동생이 강동대교 북단 쪽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형을 감금해서 유기 혐의로 바꿔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동생의 몸에서 수면제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형이 지인에게서 수면제를 구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또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형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마취, 수면, 이런 검색 기록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형제의 부모는요,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숨졌고 40억대의 유산을 남겼는데요. 최근에 이 유산을 두고 형과 동생의 법정 대리인 삼촌과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예. 또 형이 동생 돈을 몰래 썼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형을 친동생 살해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형이 동생과의 분쟁 끝에 살해를 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형은 동생을 한강 인근으로 데려간 건 맞지만 살해한 적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나요? 네, 되게 이 사건에 대한 많은 반응을 보니까 40억 원이라는 돈에 주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저는 되죠. 오히려 40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이었어도, 4천만 원이었어도, 혹은 유산이 아니라 돌봄이라든지 다른 것으로도 네. 형제 간의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카인인가요? 그렇죠. 네. 카인과 아벨 형제간이었죠. 네. 실제였든지 또는 성경 해석을 뭐 우화적으로 풀어냈든지 간에 형제의 존재에 대한 피를 나눈 형제,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네. 또 형제는 용감했다. 형제만큼 가깝고 끈끈한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그쵸. 자식을 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형제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경쟁 관계인 본질, 이 부분을 부모가 제대로 해소해 주지 않는다면 부모의 사랑을 놓고 경쟁하죠, 형제는. 네. 그다음에 먹을 거 어릴 때부터 놓고 경쟁합니다. 음. 그리고 비교당합니다.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만약에 정말 정성스럽게 부모님께서 이 형제 간의 의의를 잘 키워주지 않으신다면 네. 둘은 계속 경쟁 내지는 갈등, 오해, 질시,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어떤 사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이번 사건의 포인트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이 친형이 범인이라고 보고 있고 이 유산 분쟁이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드러난 상황상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범인이라는 용어보다는 피의자라는 피의자. 용어가 네. 맞고요. 수사 단계와 재판은 좀 다릅니다. 네. 수사에서는 상당한 혐의를 음. 확보하고 네. 그 상당한 혐의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신만 알고 본인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 싶을 때 피의자로 특정하고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것이죠. 네. 그 수사 단계에서의 어떤 결정 내지는 판단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다만 무리하게 한 사람을 범인처럼 몰아서 부당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수사가 되겠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경찰의 판단은 상당하다. 지금까지 모아진 네. 정황과 단서와 근거 그리고 최초 실종 신고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진 사건의 흐름 속에서 피의자로 특정하고 형사 입건할 정도가 됐고 최초에는 유기 혐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감금, 그 다음에 이제 살인 혐의까지로 이어져 가는 그 혐의 적용의 단계도 적절하고 근거와 증거와 단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일단 평가를 합니다. 네. 일단 충분한 어떤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동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동기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살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뭐 결정적이거나 꼭 필요한 필수 요소는 아니고요. 네. 어떤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들 일반적 용어, 언론의 용어로 무동기 살인, 무동기 범행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네네. 동기가 없는 범죄는 없어요. 있지만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음. 욕구와 충동의 다양성 속에서. 그러면 이 동기란 것을 법정에서는 양형의 기준,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만한 동기, 많은 네. 피해를 입어서 복수를 한다든지 자극을 받아서 행했다라든지 이럴 경우는 조금의 참작할 만한 동기일 테고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괴롭히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런 좀 죄질이 나쁜 동기일 경우는 가중처벌의 요인이 되고 이런 것이죠. 네. 이 사건에서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40억 원이라는 그런 유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함께 살고 있는 지적 장애가 있는 그리고 그 이전에 분쟁이 또 있었죠. 네. 동생 돈을 뺐다. 그래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런 동기가 있다고 무조건 살인을 하고 의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반대로 이 정도의 동기가 없어도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동기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형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본인이 직접 실종 신고를 했을까요? 거꾸로 본다면 실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의심받기 오히려 더 때문에. 의심을 받죠.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네. 지적 장애가 있죠. 그리고 사라지죠. 음. 또 법정 후견인이 삼촌이 있어요. 삼촌이 이 재산 문제 때문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데 네. 동생이 3일 동안 혹은 그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삼촌이 우선 실종 신고를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왜 그러면 형은 가만히 있었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그러네요. 형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까지는 재판이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무죄 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네. 살인이냐 아니냐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네. 그러한 경찰의 수사 결과대로 살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실종 신고를 스스로가 해야만 오히려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신도 동생을 찾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그렇군요. 가만히 있으면 수세로 몰리고 네. 의심받고 수사받고 음.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국가수와 경찰에 따르면 이 사망한 동생의 몸에서 수면제가 검출이 됐는데 이 친형이 수면제를 확보한 정황을 지금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네. 이 팩트도 좀 중요하게 경찰이 보고 있는 것 같죠? 매우 중요하죠. 증거에는 뭐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는데요. 직접 증거라는 것은 살인 등 범죄 행위를 그 하나의 증거로 확인할 수 있고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요. 매우 드물죠. 네. 실제로 범행을 행하는 모든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흔히 현장에서 잡히는 현장범, 이게 직접 증거인 거죠. 혹은 촬영된 영상 이런 것일 텐데
수면제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구입한 것이 확인됐어요. 네. 그다음에 시신에서 발견됐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자동적으로 입증이 되나요? 그렇진 그렇진 않습니다. 않죠. 간접 증거이고 정황 증거이고 방증이고 여러 다른 증거들과 함께 하나의 입증의 부분을 차지할 뿐인 거죠. 네.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친형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수면과 마취를 검색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5760님께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피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함에 있어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범행을 모의한 흔적이라든지 네. 범행을 결행하게 된 그러한 단계와 절차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더 영향력이 강할 테고요. 검색 결과 이런 것들은 역시 방증이고 추정이고 간접 증거에 해당되면서 네. 다른 증거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 증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이 친형이 인정하는 부분이 동생을 한강으로 데려갔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CCTV에 지금 차량을 갈아타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왜 한강으로 데려갔고 차는 또 왜 바꿔 탔을까요? 그건 아직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건 사실 단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동생이 사망을 했고 그 사망이 만약에 그 외력에 의한 타살이라고 할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강과 관련된 네. 사건들도 있었고 또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다른 방법보다는 살인의 의심을 받지 않고 실종 신고를 할 경우 원래 계획이었다면 만약에 네. 자연스럽게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고 실종을 한 사람은 의심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판단력이 흐리다든지 지적 네. 장애가 있는 동생이 뭐 잘못 헛디뎠거나 이런 형태로 인해서 익사를 했구나 하고 사고사로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바랐다면 뭐 이러한 형태의 방법을 수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합리적인 과정이었을 수 있겠네요. 본인의 가장 합리적인 추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의 선택이었다 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 형의 경우에는 자신이 동생을 살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사건에 접근을 하나요? 과거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조사하면 다 나와 윽박 지르고 네. 털어놔 이렇게 접근을 하겠지만 네. 프로파일러는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일단 라포, 심리적인 공감대와 신뢰를 우선 형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 당신에게 절대로 강압하지 않을 것이고 원치 않는 그러한 뭐 답을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서서히 질문을 하는데 하나씩 조여가는 거죠. 그날 한강은 왜 가셨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셨죠? 왜 차는 갈아타셨고요? 그리고 동생을 어떻게 했죠? 최종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있는 대로 질문을 하다 보면 네.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고 흐름에 따른 질문인데도 불안하고 그리고 상충되는 모순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그 질문들을 다시 반복한다든지 거짓말이거나 상충되는 질문을 다시 모아서 두 번째 질문을 하면은 여기에서 본인이 내놓을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심리적인 이제 무너짐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네. 그때 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화를 내고 반발하고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네. 아예 이제 진술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에 따라 다르고요. 프로파일러는 어쨌든 대단히 합리적이고 심리적인 그러한 이제 질문들을 부드럽게 해나가지만 질문을 받는 사람은 심장이 자꾸 조여오고 긴장과 불안, 압박감을 느끼고 네.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므로써 본인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신문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삼촌이 참고인 과정에서 부모의 사망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뚜렷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 주장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대단히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의 사망에 만약에 형이 관여했다라고 밝혀지고 법원에서 인정받는다면
유산 상속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전액이 이 형에게는 돌아가지 않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동생은 사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대단히 밝히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재수사의 의미는 분명히 있고요. 네. 내사를 거쳐서 수사에 필요성 있고 단서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죠. 네.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다른 사건으로 수업 이어가고요.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